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첫 번째 죽음.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모두들 잠시 입도 열지 못했다. 다만 잠자코 쓰러진 머스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암스트롱 의사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머스턴 옆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들여다보았다. 의사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었소. 모두들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죽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나오는 젊은 무신처럼 건강과 정력이 넘쳐 흐르던 그가 죽어있다. 건강한 젊은이가 위스키 소다의 목에 매인 것쯤으로 죽을 리가 없다.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다. 암스트롱 의사는 죽은 사나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보랏빛이 되어 비틀린 입술의 냄새를 맡았다. 그런 다음 머스턴이 마신 잔을 집어 올렸다. 메커서 장군이 말했다. 위스키에 체하여 숨이 막혀 죽었다는 거요? 의사는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잠깐 사이에 질식한 겁니다. 그는 글라스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라스 밑에 묻어있는 액체를 찍어 혀끝에 갖다 댔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메커서 장군이 말했다. 이런 죽음은 본 적이 없소. 잠깐 사례가 들었을 뿐이잖소. 에밀리 브렌트가 말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암스트롱 의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확실히 사례가 들린 것쯤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스턴의 죽음은 우리들이 말하는 이른바 자연사가 아닙니다. 베러가 겁에 질려 조그맣게 말했다. 위스키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암스트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청산가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먹으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무서운 독이지요. 판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글라스에 들어있었소? 그렇습니다. 의사는 위스키 병이 놓인 테이블로 가서 병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은 다음 혀끝으로 핥아보았다. 그리고 소다수에 혀를 대보았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둘 다 이상 없습니다. 롬버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잔에 독약을 넣었단 말입니까? 암스트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블러어가 말했다. 자살이라고요? 이상한데? 베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생각할 순 없어요. 그토록 기운 찼는데 인생이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석양 무렵 언덕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마치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그녀가 말하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젊고 정력적으로 보인 앤터니 머스턴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듯 눈에 비쳤던 것이다. 그 머스턴이 지금 무너지듯 바닥에 쓰러져 있다. 암스트롱 의사가 말했다. 자살 말고 달리 죽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다. 달리 설명할 수 없었다. 머스턴이 사이드 테이블로 가서 위스키와 소다수를 글라스에 따르는 것을 모두들 보았다. 따라서 마실 것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다면 머스턴 자신이 넣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머스턴은 왜 자살을 한 것일까? 플로어가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하군. 머스턴은 자살할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암스트롱이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것이 모두의 결론이었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암스트롱과 롬버드는 머스턴의 시체를 그의 침실로 옮기고 시트로 덮어 쉬었다.
두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모두들 한데 모여 있었다. 추운 밤이 아닌데도 모두 몸을 떨고 있었다. 에밀리 브렌트가 말했다. 자러 가죠. 이제 늦었으니까요. 12시가 지나 있었다. 그녀의 제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곧바로 찬성하지 않았다.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일이 불안한 것이었다. 판사가 말했다. 그렇소. 자는 게 좋겠소. 로저스가 말했다. 아직 식당을 치우지 않았는데요. 롬버드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우, 내일 아침에 해도 돼요. 암스트롱이 로저스에게 말했다. 당신 부인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로저스는 금방 돌아왔다. 잘 자고 있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다행이군.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거요. 그러겠습니다. 나는 식당을 치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홀을 가로질러 식당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마음 내키지 않는 듯한 걸음이었다. 만일 이 저택이 검은 그림자가 어린 오래된 건물이었다면 음침한 분위기가 생겨난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저택은 근대 건축의 정수를 모아 지어졌다. 어두운 구석은 없고 벽에 어떤 장치도 있는 것도 아니며 전등이 환하게 비치고 무엇이나 모두 새롭게 밝았다. 감출 것도 감춰질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밝음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자 7사람 모두 저도 모르는 새 문을 잠갔다. 부드러운 색조로 둘러싸인 기분 좋은 방에서 워그레이브 판사는 옷을 벗고 침대에 들려하고 있었다. 그는 에드워드 시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튼을 잘 알고 있었다. 아름다운 머리, 푸른 눈, 친밀감을 주는 눈매로 상대를 바라보는 부침성 있는 표정. 배심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루엘린 검사의 논고는 너무도 조잡스러웠다. 정도가 지나쳐 필요 이상의 최상을 강조했다. 그에 비해 매슈즈 변호사의 변론은 훌륭했다. 정연하고 조리 있어 반대 신문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시트는 격렬한 반대 신문에도 잘 견디었다. 그는 흥분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배심원들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매슈드 변호사의 변론만 남았을 뿐 이미 재판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졌으리라. 판사는 시계에 태엽을 감아 조심스럽게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그는 그 즈음의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판사석에 앉아 한마디도 흘리지 않도록 귀를 곤두세워 메모하고 피고의 죄상을 증명하기 위해 채택된 증거를 하나하나 음미해 갔던 기분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매슈즈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은 아주 훌륭했다. 그 뒤에 있은 르엘린 검사의 논고는 변호사가 구축해 놓은 인상을 허물어뜨릴 수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판사인 자신이 의견을 논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그레이브 판사는 주의 깊게 틀니를 빼내어 물이 담긴 글라스 속에 떨어뜨렸다. 주근깨 투성이의 입술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입가에 냉혹한 표정이 떠올랐다. 판사는 눈 가장자리에 잔주름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시튼을 보기 좋게 요리했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들어 전등을 껐다. 층계미 식당에서는 로저스가 이상스러운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그는 테이블 한복판의 도자기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군. 분명 10개가 있었는데. 맥커서 장군은 침대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잠들 수 없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 아서 리치몬드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그는 아서를 좋아했었다. 레슬리가 그를 좋아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레슬리는 까다로운 여자였다. 그들 주위에 훌륭한 사나이가 많이 있었지만 레슬리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했다. 지루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러했다. 그런데 아서와는 처음부터 마음이 맞았다. 언제나 연극이며 음악이며 그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레슬리는 때때로 아서를 놀리며 즐거워했다. 맥커서도 레슬리가 어머니 같은 애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어머니처럼. 리치먼드가 28살이고 레슬리가 29살인 것을 잊은 건 우둔한 짓이었다. 맥커서는 레슬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하트 모양의 얼굴, 언제나 꿈꾸는 듯한 짙은 잿빛 눈, 아름답게 굽실거리는 숱이 많은 다갈색 머리칼. 그는 레슬리를 사랑하고 믿었다. 프랑스 전선에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레슬리의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발견을 한 것이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일이었다. 레슬리가 리치먼드에게 보내는 편지를 잘못하여 자기에게 보내는 봉투에 넣었던 것이다. 맥커서는 지금까지도 그때 받은 큰 충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더욱이 그것은 이미 오래된 관계였다. 편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리치먼드의 마지막 휴가 때의 여러 날, 레슬리와 아서. 얼마나 비열한 사나이인가. 그 웃음 짓는 얼굴, 또렷한 말투로 네, 카카라고 말하는 그 표정. 거짓과 위선으로 뭉쳐진 사나이가 아닌가. 남의 아내를 훔치고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하고 차가운 분노가 차츰 높아져 왔다. 그러나 되도록 평온한 태도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리치먼드에 대해서도 그때까지와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려 했다. 그것은 성공했던 것일까? 그는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인간의 신경이 끊임없이 긴장을 강요받는 곳에서는 기질의 변화가 간단히 밝혀진다. 젊은 아미 데이지가 때때로 이상한 눈치를 보이게 되었다. 아직 젊었으나 날카로운 신경을 가진 사나이였다. 아마도 아미 데이지는 눈치채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맥커서는 도저히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리치먼드를 정찰 보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임무였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맥커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다. 과실이 끊임없이 일어나 장교들이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사지로 쫓겨갔다. 모든 게 혼란과 공포였다. 사람들은 뒷날 말했다. 냉정한 맥커서도 초조했겠지. 그 작전은 큰 실패였어. 우수한 부하를 희생시키고 말았으니까. 아무도 그 이상의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미테이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맥커서를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리치먼드를 일부러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짓거려댄 것일까? 레슬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애인의 전사에 눈물 흘렸겠었지만 맥커서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는 옛날과 다름없었다. 다만 레슬리의 모습에서 때로 공허함이 느껴졌을 뿐이었다. 3년쯤 뒤 그녀는 폐렴으로 죽었다. 이미 먼 옛일이다. 15년, 아니 16년이 되었을까? 그 뒤 그는 육군을 나와 데븐셔에 자리 잡았다. 전부터 갖고 싶었던 땅을 사들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착했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그는 사냥과 낚시를 하고 지내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 아들 싸움터에서 위험한 곳으로 내보냈다는 설교가 있었던 날은 가지 않았다. 차분히 앉아서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친절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차츰 자기 험담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이 일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은 아닐까? 아미테이지겠지. 그 사나이가 짓거렸을까? 그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먼 옛일이었다. 레슬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아서 리치먼드도 죽었다. 사건은 완전히 잊혀졌다. 다만 그의 인생이 쓸쓸해진 것만은 사실이었다. 예전에 군인 친구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다. 아미테이지가 떠벌렸다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그 옛 사건을 짓거렸다. 자기는 그때 당황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레코드의 말을 진실로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자기만이 아니다. 모두 살인죄를 문초받았다. 저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바보 같으니. 위치광이가 횡설수설한 것이다. 에밀리 브렌트만 해도 같은 연대에 있던 톰 브렌트의 조카가 아닌가. 그녀가 살인했다고 한다. 누가 보나 첫눈에 신앙심 두터운 여자임을 알 수 있는 그녀가. 이번 일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미친 짓이었다. 이 섬에 왔을 때부터. 그게 언제였던가. 그렇다. 오늘 저녁 무렵이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오래된 듯 여겨졌다. 그는 생각했다. 언제 이 섬에서 나가게 될까? 물론 내일 아침 모터보트가 육지에서 올 것이다. 이상스럽게도 그는 섬을 꼭 떠나고 싶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육지로 돌아가면 조그만 시골에서 다시금 어두운 생활을 보내게 된다. 여러 제쳐진 창문으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날이 밝아짐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바람도 더 세어진 것 같다. 그는 생각했다. 얼마나 평화로운 소리인가. 그리고 평화로운 곳인가. 섬이 좋은 것은 한번 이곳에 오면 이젠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점이다. 모든 것의 종말에 와버린 것이다. 그는 그때 참으로 이 섬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베러 크레이스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쪽에는 스탠드가 켜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이 두려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유고, 어째서 오늘 밤은 당신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어딘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대체 그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영원히 알 수 없겠지? 그는 가버린 것이다.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유고를 생각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유고는 그녀가 잊을 수 없는 남자였다. 아무래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콘윌, 검은 바위, 평평하고 누르스름한 모래, 사람 좋고 친절한 해밀턴 부인, 언제나 반쯤 우는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던 시릴. 바위 있는 데까지 헤엄쳐 가고 싶어요, 크레이슨 선생님. 왜 바위까지 헤엄쳐 가면 안 되는 거죠? 올려다보면 유고의 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되어 시릴이 잠들고 나면 산책 나가지 않겠습니까? 크레이슨 양? 네, 좋아요. 바닷가의 산책, 달빛, 대서양의 부드러운 공기, 그리고 유고의 팔이 그녀의 몸을 끌어안는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소. 알고 있겠지, 베러? 분명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에게 결혼을 청할 수 없소. 내게는 재산이 없소.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겹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지. 나는 3달 동안 재산을 손에 넣을 기회를 쥐고 있었소. 시릴이 태어난 건 모리스가 죽은 지 3달이 지나서였소. 만일 시릴이 여자아이였다면 모든 건 유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분명 실망한 것 같았다. 물론 실망하는 게 틀린 생각이요. 그러나 확실히 내게는 운이 없소. 시릴은 사랑스러운 아이요. 나는 그 아이가 좋소. 그렇다. 그는 시릴을 좋아했다. 언제나 스스로 놀이동무가 되어주곤 했다. 유고의 마음에는 시릴을 원망하는 빛이 조금도 없었다. 시릴은 건강이 나빴다. 몸이 허약하여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어떨지 염려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릴은 울먹이며 몇 차례나 되물었다. 크레이슨 선생님, 왜 바위까지 헤엄쳐 가면 안 되나요? 너무 멀기 때문이야, 시릴. 그렇지만 크레이슨 선생님. 베런은 일어나 화장대로 가서 아스피린을 3알 먹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짜 수면제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자살한다면 베로나를 정량 이상 먹는 게 좋다. 청산가리 같은 건. 그녀는 앤터니 머스턴의 보랏빛이 된 얼굴을 떠올리고 몸을 떨었다. 베런은 벽난로 앞에서 액자에 든 자장가를 올려다보았다. 10 인디언 소년이 식사하러 갔다. 한 소년이 목이 메어 9 소년이 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 무서워. 꼭 오늘 밤이 우리들 같군. 앤터니 머스턴은 왜 죽은 것일까?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죽고 싶다는 기분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죽음은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작은 도자기 인형. 암스트롱 의사는 꿈을 꾸었다. 무더운 수술실이었다. 땀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손이 굳어져 메스를 힘껏 쥘 수가 없었다. 얼마나 예리한 칼날인가. 이거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살인을 했던 것이다. 그 여자의 몸은 여느 때와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녀는 본디 다루기 힘든 큰 몸집이었다. 그런데 가냘프고 야인 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얼굴이 덮어져 있다. 그가 죽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간호사에게 물어볼까? 그녀는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물어볼 수 없다. 물어보면 의심을 품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누구일까? 왜 얼굴을 덮어놓았을까? 아무래도 얼굴을 보아야겠다. 아, 그 정도면 되었어. 젊은 실습생이 손수건을 벗겨버렸던 것이다. 에밀리 브렌트였다. 그가 죽여야 할 사람은 에밀리 브렌트였다. 얼마나 악의에 찬 눈인가. 입술이 움직이고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죽음은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지금 웃고 있다. 아니, 간호사, 손수건을 덮지 말아줘. 나는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마취시키지 않으면 안 돼. 에테르는 어디 있나? 에테르를 분명히 가져왔는데? 에테르가 없나? 간호사, 포도주가 있다고? 좋아. 그것으로 됐어. 손수건을 걷어버려. 간호사. 그렇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앤터니 머스턴이었다. 얼굴이 보랏빛이 되어 비틀려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웃고 있다. 웃으며 수술대를 흔들고 있다. 정신 차려. 위험해, 간호사. 잡아 눌러줘. 잡아 눌러줘. 암스트롱 의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침이 되었다.
햇빛이 방 안에 비쳐들었다.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 로저스였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부르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암스트롱 의사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침대에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아내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모습이 이상합니다. 암스트롱 의사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곧 가운을 몸에 걸치고 로저스의 뒤를 따랐다. 누워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여자 위로 의사는 몸을 굽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을 쥐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그가 몸을 일으켜 침대 곁에서 물러난 것은 그로부터 몇 분 뒤였다. 로저스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내는 그렇소, 죽어있소. 로저스의 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듯 의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침대 옆에 테이블로 갔다가 세면대에 가본 다음 누워있는 여자 곁으로 되돌아왔다. 로저스가 말했다. 죽음 원인은 심장입니까? 암스트롱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소에 건강했소? 류머티즘 증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의사에게 진찰 받은 적이 있소? 로저스는 암스트롱을 쳐다보며 말했다. 오랫동안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내도 나도. 심장이 나쁜 것 같은 증상이 있었소? 아니요, 그런 징조는 없었습니다. 잠은 언제나 잘 잤소? 로저스의 눈이 의사의 눈을 피했다. 그리고 손을 모아쥐고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잘 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면제를 써왔소? 로저스는 놀라서 의사를 쳐다보았다. 수면제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먹은 적은 없습니다. 암스트롱은 세면대 쪽으로 갔다. 병이 몇 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로션, 라벤더 향수, 설사약, 화장수, 치약, 칫솔. 로저스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러나 수면제는 아무 데도 없었다. 로저스가 말했다. 어젯밤에는 선생님이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9시 아침 식사 종이 울렸을 때에는 모두들 일어나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맥커서 장군과 판사는 테라스를 거닐며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베러 크레이슨과 필립 롬버드는 저택 뒤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육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윌리엄 헨리 블로우를 보았다. 블로우가 말했다. 아직 모터보트가 오는 것 같지 않소.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베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데븐샤는 한적한 곳이에요. 무엇보다 다 느리지요. 필립 롬버드는 반대편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가 말했다. 날씨는 어떨까요? 플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괜찮을까요? 롬버드는 입술을 오므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오늘 안으로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르오. 돌풍일까? 아래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롬버드가 말했다. 아래쪽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롬버드가 말했다. 아침 식사로군. 나는 배가 고프오. 블로우는 롬버드와 나란히 급하게 경사진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 젊은 사나이는 왜 자살했을까? 나는 지난밤 내내 그 일을 생각했소. 베러는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롬버드가 걸음을 좀 늦추며 말했다. 자살 말고는 달리 생각되는 점은 없소?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보다 먼저 동기요. 그는 틀림없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보오. 에밀리 브렌트가 응접실에서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보트가 왔나요? 베러가 대답했다. 아직 안 왔어요. 모두들 식당으로 들어갔다. 사이드
테이블에 달걀, 베이컨, 차, 커피 등이 놓여 있었다. 로저스가 문을 열어 그들을 들여보내고 밖에서 문을 닫았다. 에밀리 브렌트가 말했다. 저 사람 얼굴빛이 나빠 보이는군요. 창문 옆에 서 있던 암스트롱이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차린 게 없더라도 참고 잡숴 주십시오. 로저스가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로저스 부인이 일할 수 없으므로. 에밀리 브렌트가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나요? 암스트롱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를 시작합시다. 달걀이 식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모두들 의사 말에 따랐다. 접시에 음식이 나눠지고 커피와 차가 따라졌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해외 뉴스, 스포츠, 네스호의 괴물이 다시 나타난 일 등이 순서 없이 이야기되었다. 대화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자 암스트롱 의사는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면서 헛기침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은 로저스의 아내가 어젯밤 잠든 채 숨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베러가 외쳤다.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들이 섬에 오고 나서 벌써 2사람이나 죽다니. 워그레이브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나지막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원인은 무엇이었소? 암스트롱은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부가 필요하다는 거요? 어쨌든 이대로는 사망 진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도 몰랐으니까요. 베러가 말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인 여자 같았어요. 어젯밤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심장마비일 거예요. 암스트롱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멈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멈췄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르지요. 에밀리 브렌트가 또렷한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양심이에요. 의사는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슨 뜻입니까, 미스 브렌트? 에밀리 브렌트는 얼굴빛도 달라지지 않고 말했다.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전 주인을 죽인 죄를 문초받았어요. 그럼 당신은? 나는 그것이 정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보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놀라서 기절했죠. 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숨길 수 없었을 거예요. 공포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해도 될 거예요. 암스트롱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느 때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알지 않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심장이 약했다든지. 에밀리 브렌트는 의사의 말을 가로챘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들 놀라며 에밀리 브렌트의 얼굴을 보았다. 블로우가 난처한 듯 말했다.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군요, 미스 브렌트. 그녀는 눈을 빛내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턱을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받아 죽는 것을 의심하나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판사가 조용히 무릎을 두드렸다. 그는 비꼬임어린 말투로 천천히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죄를 재판해온 경험에서 말한다면 하느님은 단죄와 속죄에 대한 일을 우리들 인간에게 맡기고 있소. 그러나 그 일을 쉽게 해 나갈 순 없소. 빠른 길은 없는 거요. 에밀리 브렌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잠자코 있었다. 블로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2층에 올라가 먹거나 마신 건 없었소? 암스트롱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차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물을 마셨는지도 모르죠. 꼭 차를 마셔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뭐든 잠자기 전에 차를 마시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고 로저스가 말했소. 과연
그러나 그로서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무언지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으므로 의사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블러어를 쏘아보았다. 필립 롬버드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렇소. 우리는 어젯밤 저마다 저지른 죄를 물었소. 들었소. 미치광이에 잠꼬대하는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합시다. 로저스 부부가 노파를 죽였다면 어떻겠소? 그들은 지금까지 마음 놓고 있었는데. 베러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블로어는 이야기 허리를 잘려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눈이 여자는 늘 이렇다고 말하는 듯 베러를 보았다. 블로어는 말을 이었다. 어쩌면 마음 놓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눈앞에 위험은 없었을 거요. 그런데 어젯밤 누군지 알 수 없는 미치광이가 나타나 사실을 밝혔소.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녀는 놀라 정신을 잃었소. 겨우 정신을 들었을 때 저 사나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소? 여자가 무언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여 뜨거운 지붕 위를 걸어가는 고양이처럼 벌벌 떨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오. 그리고 그의 입장은 또 어떻소?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시침이 떼고 있었소. 그런데 모든 게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소? 열애하나 여자는 진실을 실토하오. 여자들에게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배짱이 없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마련이오. 로저스로서는 여자가 살아있는 게 위험하게 이를 데 없소. 자기는 자신 있지만 여자는 어떨지 모르오. 그리고 만일 여자가 고백한다면 그의 목도 달아나오. 그래서 찻잔에 무엇인가를 넣어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이오. 암스트롱이 침착하게 말했다. 침대 옆에 빈잔은 없었소. 그런 것은 아무데도 없었소. 나도 조사해봤소. 블로우는 외치듯 말했다. 물론 있을 리가 없지요. 여자가 마시고 난 뒤 장갑 받침 접시를 깨끗이 치워버린 거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맥커서 장군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어쩌면 당신 말대로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일을 했으리라는 상상을 못하겠소. 블로우는 소리내어 웃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감정적인 일은 생각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동안 문이 열리며 로저스가 들어왔다. 그는 모두를 한 사람씩 둘러보며 말했다. 뭘 좀 더 드시겠습니까? 토스트가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빵을 아껴둔 겁니다. 새빵이 오지 않아서요. 워그레이브 판사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물었다. 모터보트는 늘 몇 시에 오나?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때로는 8시 지나서 올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만일 프레드 네러컷이 병이라도 나면 그의 동생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필립 롬버드가 말했다. 지금 몇 시지요? 10시 10분 전입니다. 롬버드가 눈썹을 꿈틀 움직였다. 로저스는 그대로 선 채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맥커서 장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내가 참 안 된대, 로저스. 지금 의사 선생으로부터 들었네. 로저스는 머리를 숙였다. 네, 고맙습니다. 그는 비어있는 베이컨 접시를 들고 나갔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테라스에서 필립 롬버드가 말했다. 모터보트 말인데. 블로우는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오, 롬버드.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2시간 전에 오도록 되어 있는 모터보트가 아직 오지 않고소. 어째서일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사고가 아니오.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이것도 계획의 하나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오. 그럼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오?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난 듯한 목소리였다. 모터보트는 올 리 없어. 블로우는 떡 벌어진 어깨를 돌려 말소리의 주인공을 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군?
메커서 장군이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논리 없소. 우리는 모터보트가 없으면 이 섬에서 나갈 수 없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요. 우리는 이 섬을 떠날 수 없소.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오. 여기가 종말이오. 모든 것의 종말. 장군은 말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다시 이었다. 그것이 평화요. 참된 평화인 거요.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 더 앞으로 갈 수 없소. 평화요. 장군은 획 돌아서서 걸어갔다. 테라스를 가로질러 바다로 이르는 비탈길을 내려가 바위가 바닷속에 솟아있는 섬 끝으로 걸어갔다. 절반쯤 졸고 있는 듯 힘없는 걸음이었다. 블로우가 말했다. 저 사람은 머리가 돌아버렸어. 곧 모두들 저렇게 미쳐버리겠지? 필립 롬버드가 말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을걸? 전직 경감은 대답했다. 내가 미치는 일은 좀처럼 없을 거요. 당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걸, 롬버드? 고맙소. 지금은 완전히 제정신이요. 암스트롱 의사는 테라스로 나갔다.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다. 왼쪽에는 블로우와 롬버드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워그레이브가 머리를 숙이고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암스트롱은 잠시 생각하다가 워그레이브 쪽으로 가기로 했다. 그때 로저스가 저택 쪽에서 당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암스트롱은 로저스를 바라보았다. 로저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 그토록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부탁입니다. 저택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는 얼굴빛이 달라진 로저스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요?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로저스는 식당 문을 열었다. 의사는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스는 그 뒤를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암스트롱이 말했다. 무슨 일이요? 로저스의 목 근육이 움직였다. 그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틀림없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 하시겠죠?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로저스는 다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말했다. 저 조그만 인형, 테이블 한복판에 있는 인형 말입니다. 틀림없이 10개가 있었는데. 그렇소. 어제 저녁 식사 때 세어보았지. 로저스는 그 가까이로 다가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내가 뒤처리를 할 때 인형이 9개만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리 큰일로 여기지 않았죠. 오늘 아침 식사 때는 마음이 불안해서 인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와 보니 내 말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직접 보십시오. 인형이 8개뿐입니다.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형이 8개밖에